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데요.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어떤 현안들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최근 산업위원장을 맡은 김동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청년 실업대책과 공기업 개혁 방안, 노후화된 산업단지 개선 방안까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9대 후반기 이제 산자위원장으로 얼마 전에 이제 선임되셨는데 소감 어떠신지요? 예, 우선 이제 그 약칭을 예. 전에는 산자위원장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산업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위원장. 예. 뭐 상임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19대 국회 후반기를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국민들께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가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여야 간에 정말 원만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산업위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을 차분히 한 걸음씩 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을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나눠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국민 여러분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뭐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위원회가 아마 국회에서 가장 큰 상임위원회일 겁니다. 소관기관만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개의 정부기관, 그리고 한전, 한수원 등 12개 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약칭 코트라라고 그러죠. 코트라, 같은 19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 그래서 55개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기간산업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 전반의 진흥과 FTA 그리고 쌀 관세화 등 이 통상 현안을 다루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 관련 각종 현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 국가의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하절기 전력 수급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송전 선로 등으로 인해서 민영 발생도 아주 그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력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발전소를 막 계속 지어가면서 전력을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력을 최대한 잘 이렇게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 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이제 시행한 지가 3년이 돼서 이제 그걸 다시 재지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잘 평가하고 또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세 번째는 우리 소관기관들 중에서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부채, 방만경영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그 공기업의 개혁이 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기업의 개혁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공기업의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공기업의 부채나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또 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상과 관련해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쌀 관세화를 우리가 유예를 시켜왔는데 예, 예. 이제는 그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쌀 관세화를 할 것인지 추가 유예를 할 것인지 예.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중 FTA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쭉 한번 일람을 해주셨는데요. 뭐 네. 이제 개별 이슈별로 좀 세부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쌀 관세화를 둘러싼 논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최소한의 시장만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이었죠. 네. 개방하고 이제 네. 나머지는 좀 막아왔는데 이제는 쌀 관세라는 말은 이제 관세를 물려서 사실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이제 이런 이슈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만 또 공론을 잘 모아야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1994년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예, 통해서 10년을 관세화를 유예를 했고 또 2004년 쌀 협상을 통해서 10년의 유예기간 관세화를 유예를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이제는 4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40만 톤의 의무 수입 물량이 지금 국내 쌀 소비량의 9%나 되는 막대한 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지금 정부는 9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박근혜 정부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작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시간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농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는 때로는 정부의 입장도 이렇게 너무 임박해서 설득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쫓겨가지고 관세화를 밀어붙인다면 농민들의 또 반발을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아무튼 저는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로서 FTA 국회 비준 과정을 이렇게 잘 지켜봤습니다만 예. 정부가 이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두려워하거나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국민들의 불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당장 쌀 관세화를 통해서 쌀 시장을 아주 고율의 쌀 관세화죠. 400%, 500%의 쌀 관세화를 통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역대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불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혹시 이번에도 처음에는 쌀 관세화를 한다고 하다가 계속해서 관세를 인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쌀 산업의 피해 대책이라든가 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잘 마련해서 농민들을 농민들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이제 비슷한 이제 논점의 핵심은 비슷한데 이제 한중 FTA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내 이제 타결을 하겠다는 이제 일정이 제시된 상태인데 뭐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열리는 부분이지만 또 중국에서 들어올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역시 농민 또 저가품들이 들어와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또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 한중 FTA 앞으로 이제 FTA 협상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에 대한 이제 대책이 이제 중요하겠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중국과는 우리가 1992년에 수교를 했는데 무역량이 매년 20%씩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92년에 수교했을 때는 64억 달러였는데요. 작년에 2,700억 달러. 우리나라 최대 무역 상대국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 대한민국에게 중국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예. 그런 들을 정도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제 타개해 나가야 될 텐데요. 아무튼 시한을 뭐 연말이라고 했지만 시한에 쫓기다 보면 졸속 협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리한 연내 타결보다는 최대한 국익에 입각한 한중 FTA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중 FTA가 발효하면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GDP가 한 1 내지 3%
수출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지금 이 중국과의 무역의 수출의 50%가 가공 무역 형태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반제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수입을 할 때 수입만 했으면 관세가 부과될 텐데 수출을 다시 또 하니까 그 물건에 그 반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 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죠? 한중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반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들이 다시 관세 혜택에 추가로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중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우리가 비판이 내수 있다는 소비재 것이고요. 시장을 뚫지 않는 한 좀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역대 그 선진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항상 농산물, 농축수산물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의 FTA였거든요. 그런데 중국과는 농수축산물도 문제가 되고 제조업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너지 또 공기업 관련 현안인데요. 모두에서 이제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전기요금 2번 올랐고 또 내년에도 오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소비자 이제 반발이나 또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앞부분에서 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개괄적인 입장을 밝혀 주셨지만 좀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정부가 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정말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나눠보죠. 소비자, 전기를 소비하는 측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를 소비하는 측은 이제 일반 국민과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기 한 등도 정말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한 등도 이렇게 켜지를 않거나 금방금방 이렇게 끄는 그런 정말 서민층이 있습니다. 그런 서민층의 전기요금은 당연히 낮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기요금 비싼 줄 모르고 정말 이 펑펑 쓰는 그런 그 소위 고소득 계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비싼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게는 전기요금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고 또 누진제도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 국제 수준보다도 훨씬 낮고 또 원가 이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년에 2번이나 전기요금을 올려서 좀 많이 이제 근접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전기요금을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전력 수요가 줄어들 거고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 그냥 그동안은 원전이다 뭐다 해서 발전소를 짓고만 봤는데 그건 자원 낭비 아닙니까? 얼마나 큰 자원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발전소를 덜 짓는 쪽으로 수요 관리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기업 문제인데요. 공기업의 이제 방만 경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안 돼 보이기도 합니다. 정권만 바뀌면 항상 공기업을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이 되는데 사실 부채 부분도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기업 자체의 판단 잘못도 있겠지만 요금 안 올려주고 투자 많이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또 부채가 많이 쌓인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공기업 균형 잡힌 공기업 경영 혁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산업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예산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역대 정부가 이 공기업을 우선 인사에 있어서는 자기 사람 심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만 경영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채만 쌓여가는 그런 공기업이었는데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냥 자원,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얼마나 해외 자원 에너지 개발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해외 투자를 늘리더라도 늘려야 될 텐데 그냥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뭐 부채가 5배가 늘어난 그런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기업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업의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요즘 뭐 관폐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위 선거 캠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도와줬다는 이유로 공기업의 장이나 감사나 임원으로 가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부가 그냥 이래라 저래라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공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데 청와대에서 또는 그 관련 부처에서 공기업에게 너무 간섭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인사,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공기업의 장을 특히 이제 인사 문제가 인사가 항상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의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2년, 3년 임기 정해놓고 무조건 잘해도 2년, 3년, 못해도 2년, 3년인데 그건 정말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장을 정말 잘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해서는 뭐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계속해서 임기를 보장해줘서 정말 책임 경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못한 공기업의 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그 경영 평가를 잘해서 중도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기업의 경영이 돼야 된다. 경영의 자율성,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CEO 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뭐 저기 관피아도 안 되고 정피아도 안 되고 엄피아도 안 되고 누가 할 거냐 문제 꼭 내부에서 하는 게 꼭 올바른 해답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 선임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일방적인 임명보다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누구는 안 된다. 무슨 관료니까 안 된다, 정치권이니까 안 된다, 내부 인사니까 안 된다. 그런 어떤 것은 그런 걸 하지 말고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이 공기업에 지금 이 정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가 이제 정치 토론장은 아닙니다만 역대 꼭 그 박근혜 정부만을 또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대 정부를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무슨 청와대가 그냥 뭐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밀실에서 하는 검증, 소수가 하는 검증은 항상 문제가 있고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나 또는 청와대 관련 수석들 또는 인사위원회를 대규모 무슨 뭐 소수의 인사위원들이 아니라 대수 20명, 30명 정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면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면접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면접이라는 것 없이 그냥 뭐 과거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 무슨 뭐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자질과 능력을 과거의 자료만을 보고 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무슨 뭐 건설 분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런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 어떤 것들을 뭐 5명, 10명 정도로 추려해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자, 대한민국의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소신과 보관을 이야기하게 만들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임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범위를 좁혀서 공기업의 장도 마찬가지로 그 공기업에 맞는 장들을 인재 풀들을 뭐 5명, 10명으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어떤 인사위원회를 20명, 30명도의 인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거기서 이야기 한번 해보라 이거죠. 자, 한전의 장이다 그러면 한전에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한전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가겠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적어도 심층 면접 뭐 몇 시간에 걸친 또는 몇 차례에 걸친 그런 면접 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풀리는데 우리는 인물을 검증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인물을 검증하는 시간은 짧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식 논리적인 걸 가지고서 비판을 하니까 좋은 인물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려지지도 않고 그 공기업대로 문제가 항상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번 질문은 이제 노후화된 이제 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뭐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제 오래돼서 조금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많고 또 그 뭐 노후산단 이렇게 농업산업단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노후산단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수차 밝혀 오셨죠. 좀 실태 어떻고 어떤 대책을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착공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예. 그 수가요 83%입니다. 착공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굉장히 오래된 입주한 기업체 수가 83%고 예. 총 생산액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지요. 또 하나는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그 착공된 산업단지들은 아무래도 당시만 하더라도 예. 대규모 노동 집약 산업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소규모 첨단 지식 산업 위주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산업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노후 산단을 이제 좀 첨단화, 예. 최신화할 필요가 있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예. 문화체육시설,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인난이 해소될 거고 예. 또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구직난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해 입법과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받으셨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2년 동안 55건 법안 발의하셨는데 이게 많은 법안을 발의하시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지요?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예. 조금 이상한데요. 제가 제 홈페이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국회의원은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 헌신하는 고난의 자리여야 한다. 이런 말을 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우리 경구가 정치인, 발리티션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 스테이스먼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그런 경구를 제가 좋아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예. 네, 제가 또 그렇게 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국회의원뿐이겠습니까? 광역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광역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선출된 공직자, 나아가서는 모든 공직자가 그와 같은 국민을 향한 무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그런 무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효율성은 지금보다 저는 몇 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세와 각오로 저 자신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무대에서 정말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뭐 국회에 진입하셔서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뭐 언젠가 뭐 좀 당권도 좀 욕심 있으실 법한데 어떠신지요? 네, 제가 이제 참 2004년도에 처음 선거를 준비할 때는 참 정말 국회의원을 한번 하면서 제가 가진 어떤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소신과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해왔죠. 예. 그런데 벌써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참 좀 그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신과 용기 있는 발언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10년 하는 동안 그 10년 동안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2번의 대통령 선거, 2번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한 번도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우리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국민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만큼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 있을 때 국민들은 우리에게 지지와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촉구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우리 당은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동의할 만큼의 그런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만 10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참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제는 조금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지도부의 변화와 혁신을 조금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결정 권한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뭐 의원 입법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죠. 또 네. 책임이 또 커진 만큼 그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국가 정책의 입안과 입법 활동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거에는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막강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미미하고 왜소했었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에도 그런 어떤 민주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장착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정책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열심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우리 국회가 부족하다고 보시겠죠. 그러나 이것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어떤 그 정책 변화를 통해서 국회가 더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어떤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 할 것 없이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 효율성이 지금보다도 몇 배 향상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근원은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정말 깨어있는 눈으로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면 우리 공직자들을 바라보면 그 국민들의 그 눈앞에서 어떤 공직자가 게으르고 부패하고 무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깨어있는 정치인을 만듭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깨어있는 정치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 정말 더 지금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어도 선거 때가 되면 한 2시간만이라도 그 정치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는 그 정치인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평을 들어서 그래서 누가 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2시간만이라도 고민하고 정치인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 소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깨어있는 정치인 국민들로서 깨어있는 정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실물경제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되살아나고 국민들이 편안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